씨. 네. 진짜 맞짱 뜰 거요? 아니. 맞짱 한번 뜨시죠. 끝나고 한번 뜹시다. 이게 뭐냐니까 저희가 이번에 여기서 맞짱 뜨기 뭐 저하고 뭐 김영광 우리 평론가가 진짜 맞짱 뜨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야,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맞짱 뜨면은 아예 무슨 우리가 이겼지. 아예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된다 그런. 뭐 이게 뭐 사실 뭐 보편적인 뭐 생각인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그런 것인가? 우리가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챙겨보자. 이게 우리 평행 이론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 또 현재는 그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아니 북한군과 우리 지금 한국군이 한번 맞붙는다면, 맞짱을 뜬다면, 북한에서 넘어온 뭐 장교 출신 분들 제가 만나고 하면 북한 군부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왜요? 주한 미군만 빼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남한 군대는 박살을 내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너무 허튼 자신감 아닐까요? 네, 제가 그 2006년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북한에 가가지고 아리랑이라는 대중 퍼포먼스 게임이죠. 마스 게임 비슷한 건데. 그 왔더니 집단체조죠. 집단체조. 네. 그래서 북한 군들이 뭐 총검을 휘두르면서 이제 뭐 제식 훈련하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저 뒤에 이제 카드 섹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한 세기에 두 개의 제국주의를 타승이라는 건 쳐서 깨트린, 쳐서 깨부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영영한 인민군대가 김일성 원수님을 도와가지고 일본 제국주의를 쳐서 깨부셨고 한국 전쟁과 1900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을 꼼짝 못하게 혼내줬다라는 그런 자부심이거든요. 이게 물론 저희들이 보면 좀 제가 피 웃었습니다만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북한 인민들이나 북한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마 충분히 최면이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최면 아니고 뭐 그건 그 북한 군들에게 체질화된 DNA인 거죠. 체화된 거죠. 이미 70년대에 뭐 시리아, 리비아, 앙골라에는 뭐 북한군이 사단 규모로 가 있었고요. 그렇죠. 뭐 베트남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실전 경험이나 이런 거 있어서 한국군보다 뭐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뭐 앞서 있다라는 게 북한군들 스스로의 자부심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요. 요즘 또 평행이론입니다. 최근 가을 돼서 JSA 공동경비구역 이것이 보면 그동안 이제 무장한 사실상 경무장한 우리 보면 유엔군과 한국군, 북한군들이 서로 이제 권총을 차고 대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JSA라는 이병헌 씨가 나온 영화도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그 예전에 뭐 언젠가 뭐 이런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1976년 8.18 도끼 만행 사건 이전에는 거기 보면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판문점 주위의 그 공간에는 회담장이니까 회담장 그제 막 섞여 있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지난해 막 비싸게 탈출했던 오청성 그 북한군 오청성 기억나죠? 그 보면 차를 몰고 갔던 그 중간에 이렇게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로 이렇게 쳐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원래 공동경비구역이에요. 근데 그 아까 좀 조금 전에 이병헌, 송강호 주연의 신하균도 나옵니다만은 공동경비구역 말씀하시면 저는 첫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나요. 우리 김평론 기억나세요? 첫 장면이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JSA의 우리 이병헌, 우리 용감한 이병헌 사병이 가다가 덜커덕 지뢰를 밟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바람은 불지 몇 시간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송강호하고 신하균이 쓱 지나가다가 보더니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고 그야말로 고소하다는 듯이 꼼짝 못하니까 그리고 가버립니다. 갈 때 이병헌이 그러죠. 야 그냥 하면 어떡해 막 욕을 하다가 그래도 이 새끼 뭐 그러니까 형 그냥 하면 어떡해. 그때
송강호가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이 있어요. 만나서 야 내려 말이야 저 앙골라도 갔다 오고 시리아도 갔다 오고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군은 거의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또 뭐 군함이 좀 낙후됐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군인들의 사기와 그들이 뭐 10년, 15년씩 다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강호 거기 나오는 그 북한의 하전사 마냥 해외 파병 나가서 전투 기술도 익힌 반면에 대한민국 군인들은 사실은 지금 20몇 개월 한 20개월인가요? 2년이 안 되죠.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휴가는 좀 많습니까? 제대로 보면은 입대 뭐 저희 큰아들도 뭐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한 지 전역한 지 꽤 됩니다만은 금세예요. 군대 간다고 머리 깎고 간 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머리 기르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형하고 아우하고 맞짱 뜬다면은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주한 미군이 배제된 상태에서 맞짱 뜬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북한의 위협, 핵위협 하에서도 그래도 뭐 큰 걱정 안 하는 이유는 사실은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의 군대 플러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세계 10위권 경제가 갖춘 대한민국 군대가 힘을 합쳤는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군대 하나 못 걷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신감의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1000만 명 이상 죽은 나라가 소련 아닙니까? 그 소련의 스탈린 대원수가 한 남긴 유명한 군사적 금원이 있습니다. 그 스탈린 얘기하면 우리 이제 흔히 스탈린 서기장이라고 하죠. 서기장이라고 그리고 군으로 가면 스탈린 대원수가 대원수죠. 되죠. 예. 그러니까 그분이 남긴 말이 이겁니다.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잠깐 이 대목에서 잠시 우리 김영광 평론가를 체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스탈린을 갖고 뭐라고 그랬죠? 그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라고? 그놈이라고? 아니 이렇게 막말하시면 안 되고 막말하지 말라 그러죠. 우리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보면 스탈린이랑 못했던 그냥 뭐 그 사람 정도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다고요? 스탈린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승패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전쟁이란 이게 저도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 2차 세계대전에 분수령이 됐던 그 전투인데 그렇죠. 때 이 스탈린그라드라는 뭐 남원 정도 되는 전라도 남원 정도 되는 도시에서 100만 대군끼리 규모는 그거밖에 안 되죠. 조금해요. 100만 대군끼리 부딪혀 가지고 거기서 죽은 저 독일군이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결국 독일군이 항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독일 이제 결국 스탈린 그놈이 이제 끝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베를린을 점령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때는 모든 전세가 다 끝나고 주력 전투력들은 다 하나씩 다 깨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지휘부가 있는 베를린을 점령하러 갔는데 전사에 따르면 2차 세계 때 죽은 러시아군의 10분의 1이 베를린을 점령하는 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팔다리 다 자르고 몸통 머리 부분만 남은 그 독일의 사령부를 점령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치렀다는 거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이라는 북한군과 우리가 맞서 싸울 때는 그만큼 강력한 의지로 우리 다 죽겠다는 각오로 싸우지 않는 한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첨단 무기로 전쟁이 첨단 미사일이 오고 가고 뭐 폭격을 하고 첨단 탱크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될 것 같지만 전쟁이란 참혹한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력의 크기,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전 그래서 전쟁을 뭐 보면은 돈과 돈의 싸움이다, 군사와 군사의 싸움이다, 과학과 과학의 싸움이다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요 의지의 싸움입니다. 의지의 싸움. 그러니까 보면 내가 적을 갖다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의지가 압도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의지의 문제가 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하셨죠. 마지막에 팔다리 다 잘리고 나중에 몸통만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 머리만 남아 있는 거죠. 머리만 남아 있던 베를린 점령하는데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죽었는 러시아군의 10분의 1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의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 나 하나 죽어도 너 둘은 반드시 죽이고 끝나겠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갑자기 아키야마 요시우루가 생각나요. 아시잖아요, 아키야마 요시우루. 예전에 일본 NHK 드라마에서 좀 살짝 들은 것 같습니다. 살짝 들은 것 같죠. 이게 뭐 아키야마 요시우루라는 사람 누구냐니까
그 러일 전쟁 때 그건 이제 그 실제 실존한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글로 쓴 게 바로 이제 시바 리오타로의 언덕 위의 구름이라는 그 유명한 작품이고 그것은 이제 NHK에서 대하 드라마로 방영을 했었죠. 실제 이거는 뭐 픽션이나 팩션이 아닙니다. 이건 다큐멘터리로 봤을 때 아키야마 형제가 한 사람 동생은 도고 헤이야츠로 당시 연합함대 사령관의 참모로서 작전 참모로서 이른바 발틱 함대를 갖다가 대한해협에서 괴멸시키는데 1등 공신이고 그 형인 아키야마 요시우루는요 일본의 기병부대의 창시자입니다. 그래 러일 전쟁 때 기병부대 1개 여단을 끌고 그 다음에 세계 최강이라는 코사크 러시아의 코사크 그게 봉천 대회전이죠. 그렇죠. 봉천 대회전 때 심양에서 그 3개 여단과 1대3 즉 8,000명이 25,000명하고 붙습니다.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3배나 많은 병력에게 포위를 당한 거군요. 포위당한 거죠. 그 보면은 그 코사크 기병대는 당시 세계 최고의 기병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코사크 기병대 3배 많은 기병대 둘러싸였을 때 옆에 그 아키야마 요시오루 장군의 참모들이 벌벌 떨면서 이거 어디 퇴각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원 병력을 요청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때 아키야마 장군이 이런 얘기하죠. 여보시게들 자네들은 여기 살러 왔나? 난 죽으러 왔네. 할 말이 없었겠네. 죽으러 왔다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네. 적이 우리보다 3배 많다면서 우리가 나 하나 죽을 때 적병 3놈의 목을 치면은 그러면 우리 8,000명 전사하고 저쪽 25,000명 전사하면 우리가 이기는 걸세. 그렇죠. 그게 바로 싸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키야마는 거기에서 코사크 기병대를 갖다가 격퇴시키고 봉천 대회전을 갖다가 승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아까 스탈린 이야기도 봉천 대회전 얘기도 했습니다만 의지의 문제인 것인데 저는 그 러일 전쟁 하면 그래도 네. 아무래도 그 노기 마리스케 장군이 이끌었던 여순 함락 작전이 그야말로 참 비참함에 극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작을 하고 난 때 국내에서 거의 내란 수준으로 일어나서 계엄령도 선포하고 했는데 그렇죠. 아니 10만 성령이라지 않습니까? 10만 명의 목숨을 바쳤는데 겨우 받아낸 게 이거냐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받은 게 별로 없거든요. 노기 마리스케 장군 휘하에서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고지 하나 점령하느라고. 그거예요. 203 고지죠. 네. 203 고지인데 203m 고지인 거죠. 203m 네. 203 고지인데 이제 보면 갑자기 또 리순하니까 갑자기 또 이동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요.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만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감옥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나중에 순국하신 곳은 저 리순 감옥인데 어쨌든 리순은 요동반대 끝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발틱 함대가 오기 전에 그 러시아 함대가 있었고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그 203 고지를 갖다 점령해야 되는데 그때 노기 마르스키의 장군이 이끄는 3군의 13만 군대가 13만이면 7개월을 붙어갖고 13만이면 13개 사단을 끌고 갔군요. 그렇죠.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아이고, 13만 명을 갖다 끌고 가서 거의 7개월 갖다 붙으면서 얼마가 죽거나 다치는 줄 아세요? 거의 6만 명, 5만 명 가까이 죽거나 다치고. 다른 거 다 합쳐서 10만이 죽은 거구만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봉천대에서는 죽고 하니까 전체가 10만 성령이고 그 전체 죽고 다친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노기 마르스케의 3군에서 그 203 고지를 하나 점령하기 위해서 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은 참혹하고 전쟁은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며 결국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간단히 한 번 더 언급하면 보구엔 지압 장군이 프랑스를 1954년에 디엠비엠 후전투죠. 예. 그 다음에 1975년에 그 전에 많은 전투가 있지만 미군을 남베트남을 꺾어서 4월 30일 날 올 드디어 사이공을 점령하죠. 이제 미 제국주의를 이제 타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을 이끌었던 맥나라반 전 장관이든 키신저든
이 보구엔 지합 장군을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가 졌냐고 다들 많이 물어봤어요. 예. 이제 지합 장군이 죽기 전까지 한번 포럼이 있었죠.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있었죠. 뭐 국방부의 국방장관, 네. 장군들은 베트남 가면 반드시 이 양반 지합 장군, 만나가지고 네. 지합 장군한테 자기네들이 복귀를 하는 거죠. 이 왜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최첨단 장비를 갖고 와서 그 베트남 정글에서 몰락을 했는가를 연구했으니까. 근데 그 지합 장군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당신의 탁월한 전략적인 뭐 기획, 선택, 그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손자병법의 또 대가 아닙니까? 지합 장군이. 이건 기본적으로 저 장군들은 손자병법 달달 외워야 돼요. 저기 원치 않는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그렇죠. 저기 원하는 곳에 가서 싸우지 않고, 네. 저기 생각하지 못한 것만 하라는 건데, DNBMF를 설명하면서 이건 우리 인민의 의지가 승리한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 DNBMF 그 고지도 203 고지보다 높지만 한 400m 좀 되는 그 고지에 네. 그 포를 다 이게 몸으로 끌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야포들을 이제 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똑같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도 야포를 끌고 올라가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끝장을 낸 거죠. 요즘같이 헤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걸 몸으로 끕니다. 그래서 1954년이니까 한 50년 딱 그것도 50년 떨어지는 거네요. 러일 전쟁이 1904년. 그렇죠. 그 위에 54년이 딱 50년이죠. 그때 그 지합 장군이 어디 다큐멘터리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하루에 1m를 못 올라가는 때도 있었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요. 네. 그 보면 생각해보세요. 그거 다 우리 불과 400m니까.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로도 없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155mm 포, 아니 150 너무 크다. 105mm 포를 남산보다 더 높은 곳에 사람들이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길도 없는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미군의 정찰을 피해서 프랑스군의 정찰을 피해서 그다음 DNBMF 전투 때도 미군이 정찰은 지원해 줬거든 프랑스군을. 그러니까 1시간에 30cm를 못 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참전 전 월맹군 장교 지합 장군 얘기가 네. 그 미끄러져 내려오면 병사들이 몸을 던져서 바퀴를 막아서 의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그거 깔렸으면 죽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그 총체적으로 월맹군 장교들 지합 장군이 하는 게 우리가 베트남에서 이긴 거는 베트남 인민의 의지가 승리한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DNBMF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DNBMF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 프랑스 군단 사령부 문을 제꼈더니 와인 수만 병이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와인.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프랑스 사람 와인 좋아하니까. 그게 호화롭게 전쟁한 반면에 그 당시 월맹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자동차 타이어 그 폐 타이어를 잘라서 그야말로 군화 슬리퍼 비슷하게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결국 전쟁은 의지의 싸움이고 전쟁은 이른바 뭉친 자가 이기고 흩어진 자가 집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군은 지금 전쟁할 의지, 단결력 이게 지금 있나요?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장성들이 있는 데서 똑바로 하라고 지금 했다 그러는데 뭐 저 부드럽게 뭐 하의 상달, 민주적인 운영 이런 건 좋지만 전쟁이라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지금 싸워야 되는 이 군대의 강인함은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조만간 100세가 다 되십니다만은 6.25 전쟁의 영웅이죠. 백선엽 장군님. 백선엽 장군이 그동안 회고록을 여러 차례 보면 계속 보정해서 쓰시는데 가장 최근에 쓴 그 회고록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미군들은 참 프로페셔널이다. 6.25 전쟁 때 보면 중공군들은 기가 막히게 한국군이 있는 데만 들이치더라. 왜? 우리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전문성도 기강도 그 당시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첫 자가 그거 아니에요. 병자, 사생지지. 무릇 전쟁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전망이 걸린 얘기고. 근데 그런 문제인 것인데 그런 문제에서 그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한테 야 우리가 전진할까 말까 민주주의적 그런 다수결의 원칙하고 가장 안 맞는 게 군의 작전이죠. 그리고 아까도 보면 제가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그 옛날 DNBMF 전투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다시 또 현재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보면
미군의 그 첩보위성이다. 네. 또 뭐 무슨 뭐 철매다 뭐다 하는 뭐 고공 정찰기니 뭐니 있지만 북한군은 뭐 갖고 정찰합니까? 중국산 모형 비행기였죠. 기가 막히게 장난감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네. 애들이 갖고 비 하는 거 있죠. 그거 갖고 우리 청와대도 정찰했고 심지어는 저 포항제철까지 다 정찰하고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의지의 문제인 것이 경제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돈 아무리 들여갖고 저 하늘에 저 군사위성을 띄우고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고공 정찰기를 만들면 뭐합니까? 뭐 그나마도 최근에 보니까 9.19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뭐 동해 쪽에는 뭐 40km인가요? 서해 쪽에는 서쪽 방향 서부 전선은 20km씩 아니 정찰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지금 뭐 새로 정권이 바뀌면 저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겠죠. 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건 네. 유엔이나 미국이 네. 사담 후세인, 카다피 이런 독재자들을 향해서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 걸프전 나고 나서 그 이라크 내 쿠르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이 쿠르드족 위에다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이라크 비행기도 와서 쿠르드족 괴롭히지 말라고. 네. 그래서 쿠르드족이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가 제재 압박이 지속된다면은 이제는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시설, 핵 미사일 보관 시설 등 중요 시설 위에 유엔과 미국이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핵실험도 못하게 하고 미사일 실험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계 어느 주권 국가가 자기네 땅 위에다 핵을 가진 적을 앞에다 두고서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누군가 이거 큰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중대 사안. 저는 그 말에 그냥 전적으로 찬동해요. 그거는 보면은 아까 비행 금지 구역은 예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리비아를 카다피죠. 미국이 후세인을 갖다가 이른바 고도로 압박할 때 보면 이라크 영공 내에다가 딱딱딱 선을 긋고 몇 도부터 몇 도까지 동경 몇 도까지 비행하면 우리 격추하겠다. 네. 그래서 크루드족을 보호하고 누굴 보호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북한군 4군단 보호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눈을 가리고 눈을 찌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그런 부분에서 다시 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주제인 과연 연광, 네. 태순 너하고 나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 제가 맞짱 뜨는 거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해드릴까요? 예. 한 2분 정도? 예. 어떤 할아버지가 예. 저 어떤 청년이 네. 덩치 좋은 키도 크고 막 힘도 좋은 청년이 새총을 가지고 와서 총을 오리를 한 마리 딱 쐈는데 이런 새총 말고 네, 엽총을 하는데 떨어졌더니 한 80도 넘은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가 찾으러 갔더니 손에 들고 있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리를 오리 달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오리에 뭐 이름표 있냐? 그랬더니 네 거냐? 그랬더니 내가 쐈어요. 저 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안을 하더랍니다. 뭐라고요? 맞짱 뜨자고. 맞짱. 네. 그래서 한 방씩 뭐 때려서 네. 이기는 놈이 가짜. 그러니까 청년이 보니까 곧 쓰러질 것 같은 할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좋다. 맞짱을 떠서 이기는 놈이 가짜라고 하더니 할아버지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근데 할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가 주먹으로 급소를 딱 한 방 치니까 그냥 음낭을 찾군요. 네. 번쩍번쩍하다 그냥 한 20초 동안 정신도 못 차리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딱 정신 차리고 얘기했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내 제 차례입니다.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오리 네가 갖고 와라. 딱 주더라. 그래서 여기서 받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 잠깐만 물 좀 먹고요. 그 싸울 때는 자기의 로직에 따라서 싸워야지. 네. 아니 내 총 쏴서 로직이 뭐예요? 알겠죠. 자기의 논리, 자기의 배틀그라운드에 싸워야지. 딱 어려운 영어 쓰시네. 왜 할아버지가 옥지 쓴다고? 내가 갖고 간 거. 그럼 왜 또 맞짱을 뜹니까? 두 번째 교훈. 네. 싸울 때는 적을 얕보지 마라. 네. 우리가 지금 북한을 다루면서 네. 이런 교훈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너무 얕잡아보고 네.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어떤 부담이 있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야지. 네. 갑자기 나 비핵화할 때니까 가위바위보 하자고 그러는데 그 가위바위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래 처음 시작은 뭐였습니까? 우리 시작은 북한군 특수부대 람보 형님들 후덜덜 이야기하면서 결국 보면 북한과 우리가 맞짱을 뜬다면 우리 이제 결론을 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오늘 계속 뭐
아까 보구엔지압 장군의 그 손자병법 이야기도 하고 하셨는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저 모공편에 나올 겁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면 손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이다. 무슨 말이냐니까 싸움의 함에 있어서 상병 제일 좋은 베스트 제 1등은 제 1등 전략은 제 1등 전략은 모략에서 상대방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외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갖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기차벌병 겨우 정 안 될 때는 한번 붙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하공성 이거 뭐야 마지막에 난타전 벌이는 것은 공성전을 벌이면서 이건 이게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은 이건 제일 이른바 핫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전형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좀 모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자 비핵화 하겠다. 비핵화는 그들이 얘기하는 비핵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다릅니다. 물론입니다. 저건 나중에 또 언제 또 기회 갖고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결국 지금 북한이 최근 들어서 자 평화협정하자, 종전선언하자.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를 갖다가 북한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걸 대신 나와서 떠들어줍니까? 그러면 뭐 평화협정이라든지 뭐 종전선언은 뭐 북한이 20, 30년 전부터 뭐 선전전으로 써온 이야기죠. 자, 그 이야기는 결국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의 구체적 모습은 뭐로 나옵니까? 주한미군 철수, 주한유엔군 사령부 해체, 외세의 배격, 심지어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미국이 핵우산으로 씌워주는 것도 거더라. 이런 것이. 그러면서 집요하게 그야말로 한미 동맹을 갖다 균열시키고 모략하는 그야말로 상병벌모 모략으로서 지금 남한과 죄송합니다. 상병벌모 하도 좀 북한 얘기하다 보니 남한이 나오네. 상병벌모 그들은 계략 모략과 중상과 이간으로서 외교 전술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갖다가 이간하고 한미 동맹을 갖다 와해시키려는 것이 사실상 숨어 있는 손톱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우리의 걱정이었는데 이 정부는 김정은이 이번에는 진정성이 있다. 이번에 나한테 진심을 얘기하더라라는 그 신기루에 올라타서 태평양을 걸러들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자 가장 큰 취약점이겠죠. 그렇죠. 이제 Back to the Future. 우리가 이제 Back to the Future 영화 보면은 그 평행 이론 갖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시 현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네. Back to the Future. 오늘 평행 이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1.1 사태, 울진 삼척, 그 당시에 있은 68년대 이야기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쭉 거쳐오고 그 다음에 세계 외교, 국제정책 패러독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가서 남한과 북한이 대한민국과 김정은의 북한이 맞짱을 뜬다면 하는 가정법으로서 지금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퀘스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네. 정말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